11월 6일 발표된 사건 전모 내용 가운데 사건 당일 정승화 총장이 사건 현장 바로 옆 별채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서는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김재규와 정승화 사이에는 최소한 묵시적인 동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퍼지고 있었다. 심지어 정승화 총장과 합동수사본부장이 결탁하여 사건 진상을 호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국외에서도 정승화 총장의 처신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1월 12일자 제아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배경을 다루면서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을 포함한 몇몇 군부 고위 장성들의 지지하에 쿠데타 음모를 꾸며왔으며 음모의 목적은 박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하는 데 있었으나 박 대통령을 시해할 계획까지는 없었다고 밝히고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함에 따라 정승화 총장은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토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11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Gossip Caused After Parks Murde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에 관해 계엄사령부로부터 괴상한 조사 발표가 있은 후 한국의 많은 사람은 그 발표 내용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믿고 있지 않고 있다. 수사 결과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 대학생은 말했다. 심지어 한 친정부 성향의 정치인도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단독으로 그런 미친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시해 사건이 일어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만찬장에서 약 150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는 어색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의문 하나. 정승화의 의혹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 정 총장에 대한 의혹은 11월 6일 사건 전모 발표 이후 오히려 더 확산되는 분위기였지만 사실 사건 당일 정승화 총장의 의심스러운 행적에 대해 군 내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사건 직후부터였다. 그런데 그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보안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보안사는 이름 그대로 절대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부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잘 새나가는 곳으로 항상 보안 스트레스가 존재했다. 상하 간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대 조직의 특성상 보안사 요원들도 각급 부대 지휘관, 동료, 선후배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자신이 평소 윗분으로 모시는 사람이나 각별한 관계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정 총장이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현장 바로 옆 별채에 있었다는 사실, 범행 직후 시해범 김재규와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내밀한 정보를 자기들의 옛 상관이나 동료들에게는 은밀히 귀뜸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안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도 되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학봉 수사국장으로부터 김재규 수사 상황을 10월 27일 오전에 보고받고 불과 몇 시간 뒤, 그러니까 사건이 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선배 장성한테서 전화가 왔다. 황용시 장군이었다. 수도권 북방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1군단장인 황 장군은 내가 1사단장으로 있을 때 직속 상관이었다.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황 장군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깐깐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황 장군은 평소의 성격 그대로 따지듯이 물었다. 전사령관, 내가 들으니까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 거요? 내가 놀라서 선배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 사실을 보고받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그러자 황 장군이 다시 아니 전사령관, 당신만 정보 있어? 이런 중요한 것은 다 알게 돼 있어. 시간 문제지. 그러더니 내가 비록 정 총장을 좋아하고 친하지만 대통령이 시해된 범행 장소 옆에 가 있었다면 일단은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 살인 사건도 현장 부근에 있던 사람은 모두 조사하는데 이건 한나라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 아니오. 내가 듣기로 정 총장은 육본에 가는 도중 김재규로부터 박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아니오. 그런데도 노 장관에게는 유고라고 허위 보고를 해서 김재규를 감싸지 않았소. 또 정 총장이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경호실 병력을 출동하지 못하게 하고 수경사령관에게 청와대를 포위하게 했다는데 그것은 반역행위예요. 그런데도 전 사령관이 어떻게 정 총장은 수사하지 않는 거요? 지금 군에서는 전 사령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렇게 정 총장이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려면 자리를 내놓으시오. 하며 나를 질책하듯 격한 말을 쏟아냈다. 황영시 장군은 정 총장이 일군 사령부 참모장을 할 때 작전 참모로 함께 근무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정 총장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 황 장군이 정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나는 속으로 놀랐다. 나는 선배님, 저는 박 대통령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박 대통령 영전에 서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11.6 사건의 진상은 기필코 밝히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선배님의 믿음에 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를 믿어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황영시 장군의 말은 당시 군의 중견 지휘관과 소장파 장교들의 불만과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수사에 전념하느라 군의 선후배나 동료들과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군의 여론 동향을 지구 보안부대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던 나에게 황 장군의 솔직한 충고는 군 내부의 여론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황 장군뿐만이 아니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장성들한테서 소문의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 사건 직후는 물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정 총장이 건재하자 의심의 눈초리는 나에게로 쏠리는 분위기였다. 내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막강한 권력자가 된 정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를 감싸주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는 것 같았다. 훗날 들은 얘기로는 기회주의자 정승화에 이어 또 한 사람의 기회주의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개탄하는 얘기까지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둘. 미국 정보기관 개입설은 사실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에 정승화 총장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은밀하고 심도 있게 퍼지고 있는 소문은 미국 관련설이었다. 그런 소문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한 토양은 당시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던 한미관계였다. 비록 우방이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던 월남의 고 딘디엠 대통령 정권을 CIA를 시켜 제거해버렸던 미국의 전례를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맹방인 한국의 대통령이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몇 달 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 방송국과의 대담에서 밝혔던 발언을 상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방과 친구, 교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해 그들을 소련의 영향권에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정권이 우리의 인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복시킬 수도 없다. 사람들은 전복시킬 수 없다는 발언의 요지보다는 그들 정권, 전복이라는 어휘 사용에 더 자극을 받았다. 1970년대 미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정치적 문제아로 취급했다. 특히 카터 행정부는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 인권 문제를 내세워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카터는 혈맹 관계인 한국과의 갈등이나 불화 같은 것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나라 안보의 사활적 명제였으나 카터는 박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침없이 그 카드를 내밀었다. 카터는 대통령 당선 전인 1975년에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철군 이유는 인권을 탄압하는 박정희 정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6.25 당시 연인원 178만 명의 장병을 한국 전선에 투입했다.
그 가운데 4만 5천여 명이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9만 2천여 명이 부상했고 전상자의 상당수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도발은 계속되어 북한의 124군 특공대가 청와대 뒷덜미까지 침투했던 121 사태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에는 미 해군의 정보함 푸에블로우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초계정과 미국에 납포되어 끌려갔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초소 앞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유엔군 경비중 대장 보나파스 대위 등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도끼로 무참히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같은 목표를 위해 이처럼 함께 피를 흘린 글자 그대로 혈맹이었다. 하지만 카터는 그 혈맹 관계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인권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에게 카터는 혈맹 관계인 우방의 대통령이기 전에 원리주의적 종교인이었다. 카터의 인권 외교는 미국의 의회나 외교가에서도 서툴고 무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카터 행정부의 조치는 한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개입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도 카터의 한국에 대한 외교를 조용한 방식으로 한미 문제를 다뤘던 전임자에 비해 훨씬 서툴렀다고 평가했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거창한 명분만 고집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터 대통령은 방송 보도가 나간 후 한 달 만인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국제안보 정세에 관해 일방적인 강의를 듣고 있었다. 화가 치민 카터는 배석했던 사이러스 벤스 국무장관에게 이 작자가 2분 안에 입을 닥치지 않으면 방을 나가버리겠다는 쪽지를 건네기도 했다. 카터는 2015년 7월 발간한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날의 회동에 대해 동맹국 정상과의 회담 중 가장 불쾌했던 순간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날의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의 외교 라인에서는 회담에 올릴 의제를 놓고 긴밀한 협의들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식 외교 라인에 있지도 않은 김재규가 정상회의 전후로 한 달 동안 글라이스틴 대사를 최소한 3차례나 만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브루스터 미국 CIA 서울 지부장도 김재규를 자주 만났다. 합수부는 김재규가 미국 쪽 인사들과 만날 때 통역했던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그 조사에서는 김재규의 범행에 미국이 관련돼 있다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을 통해 김재규로 하여금 미국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을 버렸다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했다. 미 대륙과 한반도 상공에 이처럼 불안정한 기류가 짙게 드리워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미국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퍼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우방 정권의 전복, 운운한 카터의 경솔한 용어 사용은 그것이 냉전 체제 속에서의 미국의 교만이고 딜레마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후 박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 미국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김재규가 미국에 의해 원격 조정당한 것이거나 암시를 받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문제는 글라이스틴의 회상대로 미국인의 손에도 피가 묻었는가 라는 물음에 관한 것이다. 이후 글라이스틴은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 장례식 조문사절로 온 벤스 국무장관 일행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 참가했던 하원 외교위원회 클리멘트 제블로스키 위원장은 박정희 암살 공모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집요하게 추궁했다고 적고 있다. 글라이스틴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내 지지자들 중엔 박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비난이 그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제블로스키 의원은 미국 측의 공모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면서 그가 모를 수도 있는 CIA 개입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한국 내 미국 정부의 활동을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글라이스틴은 미국 정부가
한국 내 그 누구에게도 박 대통령의 실각을 용인한다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다고 명백히 적고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 외교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상식이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게임의 상식적 룰이기도 한 것이다. 당시 카터는 소련의 극단적인 강경 노선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굴욕적인 상처는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다. 미국은 또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이 비밀스런 핵개발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나도 당시 11.6 사건에 미국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그때 김재규, 김계원, 정승화까지 연루된 이 사건은 어쩌면 미국의 묵인이나 최소한 암시 정도는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식적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김재규의 범행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했고 정승화도 김계원의 배신이 있기 전까지는 주저없이 김재규의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본 것이다. 의문 셋. 합동수사본부장은 위험하지 않은가? 나는 김재규 부장이 정승화 총장을 안가 본관에 대기시켜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중앙정보부장과 계엄사령관이 손잡고 진행 중인 유혈혁명에 내가 운명적으로 장애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나는 조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김재규 부장의 손을 빌어 박 대통령을 제거한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면 수사 책임자인 나 하나쯤 제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즈음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 사이엔 참고인 조사 형식이라 하더라도 정 총장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상 본부장인 나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여차하면 수사 책임자인 내가 거꾸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만 제거해버리면 김재규도 풀려나고 정 총장도 그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혁명과 집권 계획을 일사천리로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재규의 범행에 미국의 암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합수본부장인 나의 존재가 미국과 김재규, 정승화 모두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내 가족까지 공격의 목표가 될지 모른다는 주위의 경고를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우선 공무 외에 필요 없는 외출을 삼갔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가급적 보안사령부 내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집에는 옷 갈아입을 때만 잠시 들르곤 했다. 나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사와 김재규를 수감하고 있는 수사분실의 경비를 강화했다. 보안사령부와 연희동 집을 오가는 나의 일정한 출퇴근길이 너무 노출돼 있다는 구체적 지적부터 우리 가족 전부가 잠시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권유까지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들의 권유가 나 개인의 신변 안전에 앞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책임과 사명을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찍이 국가수호의 재단에 내놓은 목숨이고 또 11.6 사건 수사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몸을 사릴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수사 도중 내가 제거된다는 것은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든다는 의미였다. 나는 사건 배후에 미국의 CIA가 아니라 그 어떤 마수가 뻗쳐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기필코 사건 전모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합수본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오기로 버텨나갔다. 나의 참모들 중 일부는 실제로 제3국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합동수사본부가 위험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검토했었다.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기만 했던 도상계획이었는데 당시에는 나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어쨌든 그 당시 나와 우리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의 결의와 각오는 그만큼 비장했다. 결국 나는 수사관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잠시 동생 정경환과 거처를 바꿔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했던 동생은 청와대와 아주 가까운 거리인 국무총리 공간 앞 팔판동에 살고 있었다. 총리 공간 앞이라면 상대적으로 연희동 집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또 보안사령부와도 가까운 거리였다. 그래서 몇 가지 짐만 싸들고 온 식구가 동생네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생활은 한 달 넘도록 계속되었다. 내 주변에 어른거렸던 그 음험한 그림자가 결국은 한낱 환영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체가 있었으나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나와 합동수사본부는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